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은지, 린지예요. 제주도 여행 2부 영상입니다. 성산 숙소랑 멀지 않은 영지식당에서 육개장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여객선을 타고 우도로 갔어요. 우도 해안길에 있는 카페 아이니에 왔어요. 여긴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모여 있는 카페예요. 동물원 사육사 출신인 사장님이 여기 있는 동물들에 대해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과 제주 한라봉차, 땅콩 사탕을 주문하고 동물 먹이주기 체험을 위한 먹이도 구입했어요. 과일과 채소, 메추리알 등을 동물들에게 먹여주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하고수동 해수욕장에 갔는데요. 제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빛을 자랑하는 해수욕장이에요. 맑고 깨끗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우도 동서를 가로질러 걸어 내려가 우도로 93이란 식당에 갔어요. 우도로 93은 정말 우도로 93번지에 있는 가게예요. 새우 토마토 우동과 땅콩 새우 튀김을 시키고 튀김이 있으니까 제주 위트 에일 맥주도 마셨어요. 우동에 튀김에 맥주에 정말 환상의 조합이었죠. 성산에 와서 아뽀밍고란 카페에 왔어요. 애플망고 전문 가게인데 2월 말엔 애플망고 철이 아니었다 보니 관련 메뉴 주문이 불가능했고 대신 딸기 라떼를 마셨어요. 숙소 가까이에 있는 성산 연화란 바에 왔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구운 모짜치즈와 살라미, 그린 올리브를 주문했고요. 오렌지 맛의 칵테일인 퍼지네이블과 멜론 향의 미도리 샤워를 마셨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전복맛이 문어맛이 성산 본점에서 아침 식사로 전복구이를 먹었어요. 네이버에서 우연히 보고 가까이에 있는 오조포구에 갔어요. 높지 않은 위치에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식산봉에도 올라갔어요. 그래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헥헥거리고 있네요. 카페 바나나 함덕점에 가서 옐로멜로 단호박 빙수와 바나나 크림 라떼를 먹었어요. 빙수도 바나나 크림 라떼도 참 맛있었어요. 그 다음 더 하노이 푸덴바디 노형점에 가서 멍든 발톱과 함께 지친 몸을 쉬어주었습니다. 이번 제주도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식사는 노형동에 있는 모다정에서의 몸국이었어요. 몸국 이번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부드러운 미역국 같은 맛이어서 미역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지난 2월 말 제주 여행의 여정은 여기까지네요. 지난 3월 13일 일요일 아침 교보문고 광교점 베스트셀러 외국소설 코너 5위에 위치해 있는 모모 출판사에서 펴낸 렌조 미키히코 장편소설 백광을 찾아 구입했어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모모 출판사에서 펴낸 렌조 미키히코 장편소설 백광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 렌조 미키히코 작가를 소개할게요. 렌조 미키히코는 장르적 재미와 문학적 예술성으로 독자들로부터는 탄성을 자아내고 동시대 작가들에게는 경외에 찬 질시를 받은 천재 작가입니다. (1948년) 나고야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1975년 변조, 둘이서 한옷입기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습니다. 이후 발표하는 작품마다 탄식이 터질 만큼 유려한 문체,
기회에 가까운 치밀한 트릭, 비교를 불허하는 강렬한 여운으로 렌조 미키히코만의 매혹적인 미스터리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회귀천 정사로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달맞이꽃 야정으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 연문으로 나오키상, 숨은 국화로 시바타 렌자부로상을 수상했습니다. 2013년 타계했습니다. 렌조 미키히코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이사카 고타로는 백광을 두고 충격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더할 나위 없는 렌조 미키히코표 미스터리에 걸작이란 극찬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각 장마다 화자가 바뀌며 고백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때마다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고백이 끝날 때마다 독자들로부터 뭐? 정말 그랬던 거야? 란 비명이 절로 터져나오게 만드는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광은 은하 영웅 전설의 작가 다나카 요시키가 이런 작가가 있는데 어떻게 미스터리를 쓸 수 있겠는가 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던 그 렌조 미키히코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이 책의 옮기니 양윤홍님은 일본 문학 전문 번역가입니다. 히라노 게이치로의 일식을 번역해 2005년 일본 고단샤에서 수여하는 노마 문예 번역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표적인 번역서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여자 없는 남자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아기, 유성의 인연, 농나무의 파수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지옥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스미노 요루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어리고 아리고 여려서 외 다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렌조 미키히코 장편소설 백광의 초반부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 장마다 화자가 바뀌면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는 이 작품, 흥미롭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백광, 렌조 미키히코. 일. 새벽녘 꿈속에서 아내가 웃고 있었다. 잠깐, 한순간 보인 얼굴이었다. 그런데도 잠이 깬 뒤까지 그 얼굴은 끈질기게 뇌리에 엉겨붙었다. 보통 때의 꿈이라면 아침 햇살에 의식이 차츰 뚜렷해지면서 허망할 만큼 깨끗이 사라지는데 몇십 년 만인지 모를 아내의 얼굴은 거꾸로 빛을 얻어 양화, 음화를 인화지에 박은 사진으로 색채나 명암이 실물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양화로 도드라지는 필름처럼 선명해졌다. 어젯밤엔 여느 때와 똑같이 오후 10시에 잠자리에 들었고 평소 같으면 한밤중에 한 번은 잠이 깨는데 웬일로 눈을 떴을 땐 벌써 새벽 가까운 시각이었다. 시계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눈을 뜨자마자 커튼으로 빛이 부옇게 스며들어서 새벽인 줄 알았다. 얼마 동안이나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을까. 천장에 나무옹이가 또렷이 보이기 전에 다시 잠에 빠져든 것 같기도 하고 70살 넘어 최근 몇 년 동안 잠은 강물처럼 탁해졌다. 잠의 깊이가 강처럼 변한 것이다. 얕은 잠은 탁한 개울물이나 겨우 해적거리는 것 같고 깊은 잠은 어두운 강 밑바닥으로 잠겨들면서도 완전히 가라앉지 못한 채 깊고 무거운 진흙 같은 물 속에 반쯤은 묻히고 반쯤은 떠 있었다. 바닥까지 가라앉으면 그건 곧 죽음이고 2번 다시 이 깊디 깊은 잠에서 떠오를 수 없으리라. 눈을 뜨면 매번 그런 생각이 들었다. 눈을 떴는데도 의식이 아직 흙탕물 속이어서 이게 바로 죽음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이른이 되고 처음 한동안은 죽음이 주춤주춤 다가와 해가 갈수록 성가신 물건처럼 자꾸 들러붙는다 했더니만 최근 1, 2년 사이엔 또 다른 나 자신이나 친한 친구처럼 내 몸 속에 들어앉아 아예 일상이 되어버렸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사토코가 장지문을 살짝 열고 인사를 했다. 물진 않겠지나. 어, 물면 안 된다. 하고 대답했다. 아침밥 어떻게 할까요? 딴데 가네. 바로 드시겠어요? 고마워. 그렇게 대답하고는 눈을 감고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시 아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라서 꿈보다 훨씬 깊은 꿈에 떨어진 것 같기도 했다. 아까 꾼 꿈이 조금씩 생각났다. 22살 아내의 얼굴은 흐린 유리창 너머에 있었다. 기차 유리창이다. 아내는 플랫폼에 우두커니 서서 어딘가로 떠나려는 한 남자를 배웅하고 있다. 유리창 이쪽 편에 있는 건 나였다.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진 모르겠다. 표정이 흐릿해진 아내의 얼굴에 정신이 팔려 아무 생각도 없다. 아내는 울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흐린 유리창이 그녀의 표정에서 슬픔을 모조리 지워버려 슬며시 미소 짓는 것처럼만 보인다. 희미한 색깔이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도 희미한 색깔이 아내의 검은 눈동자에 어려 있다. 옛날 활동 사진의 여배우는 대부분 브로마이드 속에서 꿈처럼 아련한 미소를 지었지만 아내의 얼굴은 그 사진을 탁한 유리창 몇 겹 너머에 놓고 바라보는 듯 희미했다. 22? 왠지 아내의 그 나이만 몹시도 선명하게 머릿속 한 귀퉁이에 달라붙어 있다. 내가 몇 살이었는진 모르겠다. 아내와의 나이 차는 기억하니까 쉽게 내 나이도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런지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 내 나이는 분명 75. 그러니까 그해 그날에 내가 몇 살이었는진 생각해내려고 하면 알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토록 중요한 인생에서의 한순간을 내 나이가 아니라 아내의 나이부터 먼저 챙겨보는 나 자신이 이상했다. 중요한 한순간? 꿈속에 인생의 중요한 한순간이라는 게 있을까? 그래, 그건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문득 그렇게 깨달았다. 새벽녘의 얕은 잠속을 헤매면서 반쯤 의식이 깨어나 몇 년 만에 옛날 그때의 아내 얼굴을 생각해낸 것이다. 그때라고? 돌연 주위에 환성이 끌어올랐다. 가까이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교가 시작되면 아이들의 환성이 들려오는 것인데 지금은 여름방학이라 쓸쓸할 만큼 정적밖에 전달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른 아침 시간이다. 환성은 나이든 이 몸속에서 끌어오른 것이다. 모두 만세, 만세라고 외치고 있다. 그 목소리가 유리창을 깨버릴 만큼 요란하게 들려온다. 난 그 기차에 지금 막 올라탄 참이고 필사적으로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녹이 쓴 창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옆자리의 승객들이 도와줬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난 다급하게 흐릿한 유리창을 닦으려다가 그 손을 일순 멈췄다. 그래, 분명 그런 순서였다. 흐릿허분한 유리엔 누군가 손바닥을 대고 꾹 눌렀는지 한 군데만 플라타너스 잎사귀 모양으로 트여서 거기로 플랫폼에 서 있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아내 쪽에서도 차창에 가까이 다가와 거기로 남편인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미소를 지은 것이다. 아니, 그게 웃는 얼굴인지 선뜻 알지 못해서 난 급하게 군복 소매로 뿌옇게 흐린 유리를 닦았다. 아내 주위에 수없이 많은 얼굴들이 있었지만 내가 바라본 건 아내의 얼굴뿐이었다.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 아직 어린 딸이 서 있고 아내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딸아이는 그때 겨우 4살이었다. 시치고산. 아이가 3세, 5세, 7세 되는 해에 11월 15일에 무사히 성장한 것을 축하해주는 일본의 풍습. 시치고산 때처럼 알록달록한 색깔의 기모노를 입었다. 제 엄마가 잡은 손엔 국기를 들고 있다. 왼손이다. 그것까지 또렷하게 생각났다. 내가 기차에 올라타고 흐린 유리창을 닦아 아내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인 그 순간 발차벨이 울렸다. 기차는 슬금슬금 움직이고 만세 소리와 깃발의 폭풍으로 변한 플랫폼이며 그 폭풍 속에서 꼼짝 않고 서 있는 아내의 얼굴이 천천히 멀어져 가고 그 순간에야 비로소 나는 아내의 얼굴에서 눈을 돌려 딸아이를 보았다. 딸아이는 아내의 얼굴 표정을 따라 하듯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멀어져 가는 나를, 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디로 떠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국기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깃발을 잘게 흔들었다. 그것이 왼손이었단 걸 지금 나는 또렷하게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다. 딸아이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 깃발을 휘두른 게 아니었다. 제 엄마가 붙잡은 딸의 손을 흔들어서 깃발이 휘둘렸을 뿐이다. 딸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만세 소리의 소용돌이 속에 조그맣게 파묻혀 그저 무심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내의 표정을 따라한 듯이 느껴진 건 아내 쪽이 거꾸로 아이의 표정을 따라 천진한 미소를 지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밤이었으니까 그 역 플랫폼에도 눈발이 휘날렸을 텐데 사진처럼 분명한 윤곽으로 생각나는 그 광경에 눈이라곤 한 조각도 없다. 창밖이 증기로 지워지며 점점 멀어져가는 광경이라서 사진이라기보다 기록 필름이나 영화처럼 떠오르는 것이다. 게다가 그건 무성 영화 시대의 색깔 없는 영상이다. 생각나는 그 광경엔 소리도 색깔도 없다. 국기도 딸의 기모노 무늬도 흑백 영화하고 똑같다. 들려오는 건 발차벨 소리뿐이고 눈에 들어오는 건 그 순간 아내의 눈에 어려있던 한 가지 색깔. 그것이 그 뒤 아마도 한 달여 만에 도착했을 터인 남태평양 섬에서의 기억과는 다른 점이었다. 그 섬은 모든 것이 색채로 넘쳐났다. 바다도 하늘도 한없이 파랗고 하얀 햇빛이며 미적지근한 빛까지도 극채색을 내뿜었다. 안 먹어. 남태평양의 사과 섬. 싫어하는구나. 내가 오늘도 또 그 남태평양의 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가? 예전엔 잠에 빠져 꿈속에서나 갔던 그 섬을 요즘엔 잠이 깬 뒤에도 갈 수 있다. 방금 전까지 집 정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문득 깨닫고 보면 섬의 밀림 속이어서 흠칫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지금 내가 깨어있다고 생각할 뿐 사실은 잠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 방 침대에 누워있는 내가 오히려 꿈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은 내가 아직 새파랗게 젊은 군인이고 남태평양의 섬에서 전쟁을 하던 중에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잠에 곯아떨어져 몇십 년쯤 뒤에 노인이 된 나를 꿈속에서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쪽이 됐건 지금 이 순간은 나 자신을 75살의 건망증 심한 노인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방금 며느리가 아침 인사를 한 것이며 어제 있었던 일들을 벌써 먼 옛날 일처럼 까맣까맣 잊어버리고 있다. 어젯밤에 잠을 자기 전에도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었다. 뭔가 아주 곤란한 일이. 그게 무엇인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데 오히려 먼 옛날 일은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떠오른다. 지금껏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아주 작은 일들이며 일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사소한 것들까지. 관심 없나? 이를테면
대여섯 살 때쯤에 동네 축제에 다녀오는 길에 남학신 코의 끈이 끊어졌던 것이며 한여름에 친구와 절 본당 아래서 밤을 새운 일. 축제날 밤에 어머니가 입은 옷 색깔이며 밤중에 노점에 꽂혀 있던 팔랑개비 색깔. 저를 온통 뒤덮을 듯 피어있던 여름살이 나무의 하얀 빛깔이며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맡았던 그 숨 막힐 듯한 향기. 그리고 작은 골목길이며 한두 번 마주쳤을 뿐인 사람들. 안 먹어? 며느리 안 사토코와는 먹니? 벌써 몇 년째 함께 살고 있는데도 그 얼굴이 얼른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안 먹네. 벌써 70여 년 전에 딱 한 번 길에서 마주쳤던 약장수나 한겨울 눈길에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던 길 가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또렷이 되살아난다. 푹푹 나이가 들어 앞으로 내가 살 날이라고 해봐야 뻔한 것이다. 별 여한도 없고 죽는 건 조금도 두렵지 않다.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은 채 죽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행복하단 느낌 따위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나뭇잎이 시들어 어느 날 어느 순간 가지에서 뚝 떨어지듯이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 깨우친 건 아닌지도 모른다. 가느다란 밧줄 위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왠지 너무도 괴로워서 한사코 과거로 도망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운명이란 게 정말로 있다면 그 운명이 무로 변해버릴 앞날을 보상하려고 이토록 풍성한 과거를 베풀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루하루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에 반비례해서 요즘은 추억만 하루하루 젊어져 간다. 하지만 그 추억도 이제 슬슬 한계에 다다른 모양이다. 날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옛날 일을 이래저래 곱씹었으니 귀여워. 이젠 그 추억의 재료도 떨어진 모양이다. 아직 재료가 고갈되지 않은 건 두 가지 과거뿐이다. 만세 소리와 아내의 미소로 배웅을 받으며 죽음의 길을 떠났던 전쟁통의 그날 밤. 그리고 천신만고의 항해 끝에 도착한 남태평양의 섬. 허연 불꽃처럼 자결하는 태양빛이 내리쬐는 새파란 바다에 둥실 떠오른 듯한 원색의 섬. 그 두 가지는 몇 번을 떠올려도 처음과 똑같이 선명하게 내 머리와 몸을 온통 점령한다. 전쟁 끝난 뒤에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내 인생은 그 두 가지 과거를 떠올리는 것뿐이었으니까. 아니, 역시 나는 꿈을 꾸는 것이다. 겨우 그런 것밖에 없었다니. 그렇다면 내 인생이 너무 적막하지 않은가. 남태평양의 섬도 고향역의 플랫폼도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플랫폼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내가 밤 기차 유리창 너머로 내보인 마지막 미소도 물 마시. 유키코. 문득 그런 이름이 떠오른다. 그 플랫폼에 서 있던 아내의 이름도 아니고 딸의 이름도 아니다. 누군가 다른 여자의 이름이다. 하지만 유키코라니 그게 누굴까? 어젯밤에 그 유키코란 여자 때문에 아들 레웨가 뭔가 말다툼을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렇지. 말다툼이 아니다.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며느리가
묘하게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아들을 향해 유키코 전화야, 내일 또 오려나 봐라고 말했던 것이다. 어젯밤? 하지만 어제라는 건 언제일까? 유키코. 대체 그게 누굴까? 남편 유스케를 회사에 보내고 빨래를 끝냈을 때쯤에 전화벨이 울렸다. 주방 식탁에서 여름방학 숙제를 하던 딸 가요가 전화를 받고 정원에 내려와 있던 사토코를 큰 소리로 불렀다. 엄마! 유키코 이모 전화야! 사토코는 한 장 남은 남편의 속옷을 마저 빨래 건조대에 널었다. 주방으로 돌아와 가요의 그림 일기를 들여다보며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그리자. 라고 한마디 해주고는 아직 옆에 걸쳐놓은 수화기를 느릿느릿 집어들었다. 여동생 유키코가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뻔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토코는 수화기를 들기가 영 싫었다. 언니, 바쁜 아침 시간에 미안해. 오늘 정말 괜찮지?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사토코는 짜증이 났다. 근데 내가 이따 오후에 가요 데리고 잠깐 치과에 다녀와야 해. 여름방학 때 얼른 치료해야 할 충치가 있어서. 괜찮아. 나오코가 가요를 좋아하니까 치과에도 군소리 없이 따라갈 거야. 그래도 치료받을 때 내가 진찰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나오코 혼자 대기실에서 기다릴 수 있을까? 일세 괜찮다니까. 혼자 노는 데는 이골이난 애야. 잠깐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돼. 얘, 나오코는 아직 4살이잖아. 문화센터는 나오코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 다니면 안 되겠니? 봐주기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오코는 원래 얌전하고 가요하고도 친하지만 그래도 애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 지금 한창 중요한 시기잖아. 먹고 살려고 일하러 나가는 거라면 또 모르지만 겐지 이야기를 공부하겠다고 아이를 나한테 맡기는 건 좀 이대로는 사는 게 어쩐지 허망해서 그래. 나오코 돌보는 것도 이제 한 곱이 넘긴 것 같고 다케이코는 사람은 좋은데 마냥 착하기만 하니까 좀 답답하고 난 언니랑 달라서 아내와 엄마로만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뭐든 열심히 배워서 교양을 쌓아야지. 참네. 항상 말은 번지르르 하더라. 그냥 재미삼아 놀러 다니는 거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드러났는지도 모른다. 언니, 역시 싫은 모양이네? 그럼 어젯밤에 그렇다고 미리 말했으면 좋았잖아. 수화기의 목소리도 갑작스레 냉랭해졌다. 사토코는 동생과 싸우는 건 피하고 싶어서 얼른 환한 목소리를 지어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 암튼 데려와.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그러자 유키코는 금세 목소리가 달라져서 이러니 저러니 종알거렸다. 사토코도 적당히 꾸며낸 목소리로 대꾸한 뒤 전화를 끊었다. 외향적이고 화려한 성격의 여동생 유키코와는 옛날부터 매사에 마음이 맞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선 사이 좋은 자매라고 칭찬했지만 실은 날마다 은근한 다툼이 많았다. 하긴 그게 다툼이라고 알고 있는 건 유키코와 자신뿐일 것이다. 겉으로는 별다른 평지풍파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도 둘이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다.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여동생에게 사토코는 내심 화가 나면서도 마지막엔 번번이 져주고 마는 것이다. 유키코는 항상 제멋대로 굴고
사토코는 그걸 내내 견뎌왔다. 그건 각자 가정을 꾸려 따로 살게 된 지금까지도 오늘 같은 식으로 계속 이어졌다. 단순히 문화센터 수업 때문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기꺼이 조카 딸을 봐줄 수 있었다. 나오코는 엄마와는 정반대로 얌전하고 내성적인 아이여서 그리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다. 단지 조카 딸이 제 엄마가 아니라 자신을 더 많이 닮았다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한 얘기지만 아직 4살인데도 나오코는 그 얌전한 성격 어딘가에 가는 철사 같은 고집스러운 심지가 숨겨져 있어서 사토코는 아무래도 이 아이를 좋아할 수 없었다. 거꾸로 딸 가요가 제멋대로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 성격인 것이 제 이모를 꼭 닮았다. 방금 여동생이 전화로 말했듯이 가요와 나오코는 분명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아무리 잘 지내도 사토코는 그 이면에서 자신과 여동생의 어린 시절의 관계가 떠올라서 이 아이들도 마음속으론 서로 미워하는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곤 했다. 게다가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코를 봐주는 게 영 내키지 않았던 건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유키코가 4월부터 문화센터에 다녔던 건 사실이지만 거기엔 겐지 이야기 강의가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지지난주 화요일, 유키코의 남편 다케이코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오후에 회사 외근으로 그 근처에 갈 일이 생겼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났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리 어두운 목소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약속한 역 앞 찻집으로 나갔는데 다케이코가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 집사람한테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는 사토코를 보며 다케이코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지난주에도 문화센터에 간다면서 처형 집에 나오코를 맡겼죠? 문화센터에 다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거기 나오는 대학생하고 그렇게 되묻자 다케이코는 안경테를 손끝으로 잡고 귀에 잘 걸렸는지 확인하듯이 한 차례 들었다가 내렸다. 그답지 않게 신경질적인 몸짓이어서 그 순간 사토코는 여동생이 바람을 피운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다케이코는 지나칠 만큼 착실한 성품에 얼굴도 각이 져서 선뜻 말 붙이기 어려운 분위기의 사람이다. 하지만 웃으면 눈이 호호 영감처럼 다정해졌기 때문에 사토코는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도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서 이만큼 관대한 사람이면 자신이 제멋대로 굴어도 다 감싸줄 거란 계산에 따라 유키코가 그를 결혼 상대로 선택했다고 사토코는 전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한 남자라도 아내의 바람기는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처음 보는 다케이코의 신경질적인 표정에 놀라면서도 사토코는 문득 웃음이 터져서 잠깐 소리내어 웃고 말았다. 미안해. 근데 텔레비전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남자들이 난처할 때 겉으론 태연한 척하면서도 관자놀이가 움찔거리고 안경테를 만지작거리는 장면. 참 진부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럴 땐 결국 그런 표정이 되는 건가 봐. 우리 집 남자는 그렇지 않아서 텔레비전 드라마는 다 거짓말이라고 우습게 봤는데. 웃음이 터진 사토코를 당황스런 눈빛으로 마주보던 다케이코는 방금 사토코가 한 말의 의미를 그제야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그럼 혹시 처형도 바람을 피운 적이 그렇게 말하다 말고
곧바로 다케히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린 그 반대지. 바람을 피운 건 유스케 쪽이야. 감사합니다. 남편이 바람 같은 걸 피우면 내가 훨씬 더 놀라고 당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았어. 사토코는 다케히코의 눈을 피해 창문 너머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언제 그랬는데요, 유스케 형님이? 글쎄 언제였더라. 내가 알았던 건 4, 5년 전인데 아마 그 훨씬 전부터였을 거야. 그 사람 양복 주머니에서 신주쿠 호텔 영수증이 나왔거든. 얼굴 맞대고 캐묻진 않았지만 딴 여자가 있고 게다가 상당히 깊은 관계라는 건 알아. 아 참, 그렇다. 다케이코 씨와 유키코의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결혼 기념일 조금 전이야. 내가 류스케의 바람길을 눈치챈 게. 그 사람이 일요일인데도 회사에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간 날에 다케이코 씨였는지 유키코였는지 우리 집에 전화를 했었어. 결혼 기념일이라 저녁에 신주쿠 호텔에서 식사하기로 했다고. 혹시 유스케가 딴 여자를 만나는 호텔에서 덜컥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내가 호텔 레스토랑은 비싸니까 가지 말라고 말렸었는데. 네, 기억나요. 제가 전화했었어요. 선생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결혼 기념일이라고 우리끼리 외식을 해도 괜찮을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선생님께 안부 인사도 할 겸 전화했었죠. 다케히코가 선생님이라고 한 건 류스케의 어머니이자 사토코에겐 시어머니인 아키요를 가리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교사로 근무했던 아키요가 자신의 제자였던 다케히코와 며느리의 여동생 유키코를 중매한 것이다. 그래서 다케히코는 결혼한 뒤에도 아키요를 계속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아키요가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류스케 형님의 바람기는 이제 가라앉았겠죠? 뭔가 머뭇거리는 듯한 음성이 마음에 걸려서 사토코가 돌아보자 안경 안쪽에 뜻밖일 만큼 어려 보이는 눈이 있었다. 선생님의 반응을 살피며 우물우물하는 초등학생의 눈빛이었다. 이 사람이 이런 눈빛이었구나. 사토코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케히코의 그런 눈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마도. 한층 더 당황하는 다케히코에게 사토코는 그렇게 대답했다.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사토코는 정말로 남의 일처럼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이런 내가 이상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도 그냥 남의 일만 같으니. 아까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했지만 정말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상대 여자가 누군지 짐작을 하면서도 오늘까지 유스케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거의 한마디도 한 적 없이 그냥 지내왔어. 짐작을 하셨다니 누굴... 짐작만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도 있어. 그 사람 밑에서 일하던 여직원이야. 회사 워크숍 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 나보다 물론 젊고 훨씬 더 예쁜 여자더라. 다케이코가 아직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어서 사토코는 도망치듯이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미안해. 다케이코 씨 얘기를 들어주려고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 내 얘기만 했네. 우리 집 일은 그만 됐어. 방금 오랜만에 잠깐 생각난 것뿐이야. 그보다 다케이코 씨의 일이 문제지. 유키코가 바람을 피워서 다케이코 씨를 힘들게 했다면 난 그게 더 마음에 걸리고 언니로서 책임감도 느껴져. 하지만 다케이코 씨는 어떻게 유키코가 바람 피우는 걸 알았지? 미안해.
다케이코 씨가 지금까지 그런 쪽으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서 묻는 말이야. 똑바로 바라보기가 미안해서 얼굴을 살짝 돌린 채 그렇게 물었고 다케히코의 대답 역시 얼굴을 돌린 채 들었다. 결혼해서 6년째인데 이번이 벌써 4번째예요. 그나마 얌전히 집에 붙어 있었던 건 나오코를 낳고 잠시 동안뿐이었죠. 다케히코가 내쉬는 한숨에 끌려가듯이 사토코는 천천히 시선을 그에게로 돌렸다. 체념한 듯 엷은 웃음을 짓는 다케히코를 보고 사토코는 오히려 자신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럼 결혼한 첫 해부터 유키코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네. 메마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렇게 일찍부터 바람 피우는 걸 다케이코 씨는 여태까지 태연한 얼굴로 용서해주고 있었어? 아니요. 고개를 가로젓고 잠시 머뭇거리며 입을 꾹 다물더니 이윽고 다케이코는 말했다. 그걸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냥 꾹꾹 참고 지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그 인내심도 한계에 달해서 이렇게 처형에게 상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안경 속의 눈이 가느스름해지면서 웃었다. 결국 나도 주위에서 지켜보다가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하면 단단히 타이르겠다고 말하고 다케히코와 헤어졌다. 하지만 지지난주 목요일에 유키코가 왔을 때 어디서도 바람을 피우는 듯한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겐지 이야기 강의는 2시간이다. 유키코는 항상 하던 대로 낮 12시에 나오코를 맡기러 왔다가 3시 반쯤에 데려갔다. 사토코의 계산으로는 문화센터 강의가 끝나고 유키코에게 허락되는 시간은 기껏해야 30분이었다. 지난 4월부터 다녔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코를 봐준 게 벌써 3달이 넘었지만 그동안에 아이를 데리러 오는 게 늦었던 적은 딱 한 번뿐이고 그때도 문화센터 강의가 끝난 뒤에 이것저것 쇼핑할 게 많아. 미안하지만 저녁 때까지 나오코 좀 봐줘. 괜찮지? 라고 미리 전화로 연락했었다. 실제로 나오코를 데리러 왔을 때 양손에 묵직한 쇼핑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바람 피운다는 말에 적합할 만한 변화는 전혀 감지하지 못해서 혹시 문화센터에 다니는 대학생과 차 한 잔쯤 하는 정도의 사소한 일을 다케히코가 지레짐작으로 오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결국 다케히코와 얘기할 때 품었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유키코는 지금까지도 사토코가 방심한 틈을 노리듯이 뒤통수를 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케히코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결혼 초기에 유키코가 다케히코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길래 이제야 겨우 자리를 잡고 잘 사는 모양이라고 마음을 놓았더니만 그 행복해 보이는 얼굴 뒤에서 이런 파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유키코다운 짓이라고 사토코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다케히코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유키코도 물론 못됐지만 그 아내의 부정을 오늘까지 별말 없이 용서해준 다케히코도 참 그렇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동생의 온갖 망나니 짓을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참아온 사토코는 다케히코가 답답하단 마음이 들면서도 아내의 거듭되는 외도를 여태껏 혼자 속으로 사귀며 용서해온 다케히코의 심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다. 게다가 자신도 남편의 외도를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결과적으론 용서하고 넘어가지 않았는가. 아무튼 유키코는 다케히코를 배신한 것 이상으로 언니인 자신을 배신했다. 연하의 남자와 바람을 피우려고 제 자식을 언니 집에 맡기다니. 정말 머리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일까? 매주 한 번씩 그 대학생과 관계를 가졌다면
애초에 문화센터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 상대 남자도 뭔가 이상하다. 대학생이라면서 굳이 문화센터 강의를 들으러 다닐까? 아니, 다케이코가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할 사람도 아니고 공부에 열심인 대학생이 문학적 조예를 쌓기 위해 문화센터에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에 열심인 대학생이 연애나 섹스에 관해 자유로운 사고를 가졌다고 해도 그건 그리 부자연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유키코 쪽이다. 유행이라면 기어코 따라하는 아이라서 요즘 겐지 이야기가 붐이란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문화센터로 달려간 건 물론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건 어떤 일에나 금세 달아올랐다 금세 식어버리는 유키코가 석 달이 넘도록 문화센터에 다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대학생을 문화센터 강의에서 만난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 강의는 듣지도 않고 그 시간에 바람을 피우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감을 잡은 사토코는 지난주에 유키코가 나오코를 맡기러 왔을 때 넌지시 한마디 던져보았다. 나도 전부터 겐지 이야기에 관심 있었는데 함께 다닐까? 하지만 유키코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러면 좋지. 난 15권 무성한 쑥이란 얘기가 정말 좋았어. 지난번에 강의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 언니, 같이 가자. 애들은 어딘가에 맡기면 될 거야. 하지만 유키코가 그렇게 진지한 표정일 때일수록 엄청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사토코는 지금까지 지겨울 만큼 당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3 여동생이 바람 피운다는 걸 더욱 확신했다. 상대 대학생은 아마도 다케히코와 정반대의 얼굴에 젊음만이 장점인 경박한 젊은이일 것이다. 오로지 침대에서만 매력 있는 남자. 그리고 그건 유키코 쪽도 마찬가지였다. 두드러지게 미인이랄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운 유키코의 몸을 사토코는 예전부터 내심 부러워했다. 같은 여자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을 만큼 피부까지 곱고 매끈해서 똑같은 부모 밑의 자매인데 왜 유키코의 몸만 저런 은혜를 받았을까?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도 들었다. 하긴 애초에 타고난 것이니까 그런 아름다운 몸매를 갖게 된 건 유키코의 책임은 아니다. 사토코가 용서할 수 없는 건 유키코가 제 몸이 아름답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남자에게 사랑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항상 당당하게 못된 짓을 한다는 점이었다. 아마 다케이코도 그 몸에서 헤어나지 못해 아내의 바람길을 묵인해온 것이리라. 다케이코도 나름대로 잘못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 일은 그들 부부간의 문제로 정리해버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나오코를 맡아주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아이를 맡아주는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여동생의 불륜에 가담한 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엔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아이를 봐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제 걸려온 전화에서도 오늘 전화에서도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말았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사토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급한 볼일이 생겨 나오코를 봐줄 수 없다고 다시 전화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그런 말은 못하리란 것도 유키코가 아이를 데려오면 별로 싫은 내색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봐주리란 것도 사토코는 잘 알고 있었다. 그 전화가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날 저녁 사토코는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경찰과 다케이코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
그때라면 그나마 거절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2시간 뒤에 유키코가 딸을 데리고 왔을 때 사토코는 난감해하면서도 저녁에 내보이게 될 표정과는 딴판으로 오히려 자신이 먼저 웃으면서 아이의 손을 잡았었다. 그날도 아침부터 쨍쨍한 햇빛이 도쿄의 탁한 공기 너머로 부르퉁하게 쏟아져서 짜증나는 무더위가 집을 휘감고 있었다. 시아버지 게이조는 일어나자마자 남태평양의 섬이 이러니 저러니 망상에 빠진 소리를 중얼거리고 어린 딸아이를 데려온 유키코의 짙은 화장은 난잡한 불륜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사토코는 잔뜩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어떤 괴이한 사건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온 집안에 불길한 느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인데 그건 나중에야 할 수 있었던 말이고 실제로는 노인의 헛말도 사토코의 곤두선 신경도 여름과 보조를 맞추듯이 벌써 며칠째 이어진 것이어서 그날만 특별했던 건 결코 아니었다. 게다가 태풍 전의 고요함이라고 할까. 아침 일찍 만들어둔 샌드위치로 나오코까지 4시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을 때쯤부터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집안은 안온한 정적에 감싸였다. 시아버지도 조용해졌고 사토코도 묘하게 곤두섰던 신경이 풀려서 이번 여름 들어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마음이 편안하기까지 했다. 치과 예약 시간이 다가왔을 때 두 아이는 시아버지 게이조와 함께 신문지로 종이 접기를 하며 놀고 있었다. 엄마가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가요가 다가와 소곤소곤 말했다. 엄마, 나오코는 치과에 데려가지 말자. 병원 무서워할 텐데. 불쌍하잖아. 사토코는 무심코 그럴까? 라고 대답하고 시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아버님, 1시간만 나오코 좀 봐주세요. 가요 데리고 잠깐 치과에 다녀올게요. 시아버지는 선선히 그래 괜찮으니까 다녀와 라고 대답했다. 요즘 정신이 멀쩡할 때면 이따금 내보이는 조용한 웃음이 노인의 얼굴에 번졌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만으로 한 소녀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사토코는 혹시 나오코가 집에 있기 싫다고 말한다면 함께 데려갈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오코는 할아버지하고 집에 있을래? 라고 물었는데 나오코가 고개를 까닥거리는 인형처럼 천진하게 그러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제 엄마가 두고 간 꽃무늬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크레용을 꺼내더니 방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토코가 집에 있을래? 라고 물은 뒤부터 그림을 그리기까지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4살짜리 어린아이의 너무도 재빠른 반응에 내심 놀라서 제 엄마한테 집 보고 있으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혼자 시간 보내는 법을 아예 꿰고 있구나 하는 짠한 마음이 들었다. 나오코는 참 착하구나. 엄마 나가고 집에서 혼자 놀 때가 많았어? 나오코는 잠깐 생각해보더니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토코는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다. 근데 나오코, 오늘처럼 엄마가 밖에 나갈 때마다 지금까지 이모네 집에 오기 전까진 어떻게 했어? 나오코는 아직 유치원에도 어린이집에도 안 다니잖아.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가장 좋다면서 유키코는 나오코를 아직 어린이집에 맡겨본 적이 없다고 자랑했었다. 하지만 유키코가 바람을 피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다케이코는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남자를 만날 때마다 지금보다 더 어렸던 나오코를 어떻게 했던 것일까?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남동생의 아내는
직장에 다닌다. 그 밖에 나오코를 맡길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엄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빠가 집에 있을 때만 나갔어? 나오코는 그 질문에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아빠 없는 날에 엄마가 밖에 나가면 나오코는 어떻게 했어? 다시 그렇게 물었을 때 가요가 뒤에서 엄마 치과 늦겠어 라고 재촉했다. 나오코도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멍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토코는 별일은 없을 거라고 그쯤에서 궁금한 걸 꿀꺽 삼켜버렸다. 나오코는 착하니까 괜찮아. 언니가 얼른 치과 갔다 와서 숨바꼭질하고 놀아줄게. 언니 노릇을 하느라고 나오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독여주는 가요의 손을 잡고 사토코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신문지로 뭔가 커다란 꽃 같은 걸 접는 시아버지 게이조와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는 나오코에게 얼른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나가려고 했다. 그 순간 문득 치마 밑으로 드러난 나오코의 다리가 마음에 걸려 그쪽을 돌아보았고 이윽고 그 시선은 바로 옆에 불단으로 옮겨갔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했던 얘기가 생각났던 것이다. 그때뿐만이 아니다. 시어머니 아키오가 첫 손녀 가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해준 그 이야기를 사토코는 그날 아침에도 벌써 몇 번이나 떠올렸다. 첫 손녀가 태어났는데도 네 시아버진 별로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었지? 그건 딸이라서 그래. 대를 이을 아들을 바란다든가 하는 고리타분한 생각 때문이 아니야. 이런 얘기 언젠가도 했었지만 저 사람은 나하곤 재혼이고 전처와의 사이에 외동딸이 있었어. 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둘 다 공습으로 죽었다는데 그 전처가 아주 형편없는 여자여서 저 사람도 모르게 결혼 전부터 좋아하던 남자의 아이를 낳았던가 봐.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식이라고 믿고 그 딸아이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소집 영장을 받고 출정하는 날 밤에 시아버지 게이조의 고향은 니가타현의 나가우카시였는데 출정하는 날 밤에 그 나가우카역까지 배웅을 나온 전처가 남편이 너무도 끈덕지게 딸아이를 부디 잘 부탁한다고 말하자 아주 지긋지긋하단 표정으로 대꾸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 얜 당신 아이가 아니니까. 그것도 시아버지 게이조가 기차에 타기 직전에 새들새들 웃는 얼굴로. 어지간히도 남편이 지겨웠던 모양이지. 딱히 따로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 거야. 소심하고 재미없는 남자가 남보다 자존심은 2배나 강하고 너무 고지식해서 실은 나도 지겨울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전처의 심정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야. 하지만 그 시절에 전쟁터에 나간다는 건 곧 죽으러 간다는 뜻이었잖니. 하필 출정 열차를 타고 떠나는 날에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 잔인한 짓이었지 뭐야. 저 사람에겐 그 일이 평생 상처로 남은 것 같아.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던 것이다. 그 아이가 딸이었거든. 그래서 저 사람은 첫 손녀딸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봐 은근히 걱정인 모양이야. 하지만 시아버지는 손녀딸을 품에 안으면 나름대로 흐뭇한 듯 웃어가며 귀여워해줬기 때문에 아마 시어머니가 남편이 미워서 괜한 소리를 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내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올 봄부터 다시 자꾸만 그 얘기가 생각나곤 했다. 이유는 잘 알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유키코가 제 딸을 이 집에 맡기러 왔기 때문이다.
시아버지는 변함없이 손녀딸 가요를 귀여워했지만 나오코는 싫어하는 눈치였다. 아니, 싫어한다기보다 아직 어리고 조그만 나오코를 어쩐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까? 손녀와 똑같이 귀여워하고 실제로 나오코의 작은 몸짓에도 호호 영감님처럼 실눈이 되어 웃었지만 이따금 퍼뜩 뭔가 생각난 듯 나오코의 얼굴에 시선이 고정된 채 몸이 꼿꼿해지거나 부르르 떨곤 했다. 서토코, 저 앤 누구냐? 저 애가 언제부터 저기 앉아 있었어? 그런 영문 모를 소리를 내뱉으면서 어린애처럼 겁에 질려서 사토코 뒤로 숨으려고 한 적도 있었다. 사토코는 벌써 몇 년 전에 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새삼 떠올리며 치매가 시작된 시아버지가 옛날 자신의 딸아이, 전처의 배신의 증거인 어린 딸아이와 나우코를 혼동하는 거라고 짐작했다. 특히 7월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즈음부터 노인네의 망상이 한층 더 심해져서 사토코는 싫더라도 시어머니의 얘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케히코에게서 유키코가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를 듣고 여동생의 그런 바람기와 시아버지의 전처의 부정한 짓이 하나로 이어져서 떠오른 탓도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전쟁 중에 그 잔인한 날 밤의 얘기를 하면서 유스케가 제 아버지를 닮아 아무 재미도 없는 사내라서 사토코도 저 사람의 전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었다. 하지만 시아버지 게이조를 닮은 사람은 친아들인 유스케보다 아무 혈연 관계도 없는 아케히코 쪽이다. 그날 치과에 가기 전에 사토코는 신문지로 커다란 꽃 같은 것을 접는 시아버지를 보며 그렇게 느꼈다. 구체적인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다. 노인의 얼굴이며 몸에서 배어나오는 어딘가 음울하고 불행한 그림자가 다케히코와 꼭 닮은 것이다. 예전에 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저 그림자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음울한 남자들 특유의 것인지도 모른다고 사토코는 생각했다. 옛날에 이 노인에게 일어났던 비극을 재현하기 위해 이번엔 기타가와 다케이코란 남자의 몸이 선택된 게 아닐까. 퍼뜩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게 오후 1시 조금 전의 일이었다. 사토코가 시아버지에게 그럼 아이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시어머니가 6년 전에 했던 얘기를 떠올리며 벽시계를 올려다봤을 때 시아버지가 종이접기로 만든 것을 사토코에게 내보였다. 이거 봐. 이 섬에도 꽃이 피었어. 무슨 꽃인진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꽃잎이 바깥쪽으로 젖혀지듯이 벌어져 제법 멋진 꽃송이 모양을 만들었다. 죽음의 암흑을 주물럭거리는 팍싹 시들어버린 노인네의 손에 아직도 이런 아름다운 것을 접어낼 힘이 남아있었다니. 사토코는 그게 더 놀라워서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종이 접기 많은 아버님께 못 당한다고 하시더니 정말이네요. 불단에 장식할 꽃도 아버님한테 접어달라고 해야겠는데요. 날이 너무 더워서 생화는 금세 축 처지거든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순간 사토코의 뇌리를 스친 것은 불단이 아니라 관을 가득 메운 종이꽃이었다. 자신이 접은 종이꽃에 파묻혀 편안한 미소를 띤 게이조 자신의 죽은 얼굴. 아니, 게이조가 아니라 종이꽃에 파묻힌 것은 아직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다. 남태평양 섬의 소녀. 적어도 게이조의 머릿속에서 이 종이꽃은 머나먼 남태평양의 섬에 피어있는 꽃이다.
그래서 방금 이 섬에도 꽃이 피었어 라고 말한 것이다. 게이조는 고향 기차역에서 불행한 첫 발을 내디딘 뒤 남태평양의 섬에 전쟁터로 보내졌다. 그 섬에서 저지른 한 가지 일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게이조의 인생에 다시금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란 얘기를 사토코는 또 다른 기회에 시어머니에게서 들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출정날 밤의 일이 원인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 저 사람이 아마 그 전쟁터 섬에서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른 모양이야. 나와 결혼한 뒤에도 계속 똑같은 악몽을 꾸곤 했어. 수백 수천 번 그 섬에 돌아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야. 요즘도 마찬가지야. 한밤중에 가위 눌린 신음이 너희들 방에까지 들리지? 그렇게 전제를 하고 들려준 얘기를 사토코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신의 귀로도 직접 확인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게이조는 점점 더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자신이 전쟁 중인 남태평양의 섬에 있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이다. 그날도 한여름 무더위가 남태평양의 섬을 연상시켰는지 게이조의 입에서 수없이 섬이라는 말이 튀어나와서 사토코는 시어머니에게서 들었던 게이조의 출정 날 밤의 얘기와 함께 남태평양 섬에서 있었던 일도 좋든 싫든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치과에 가기 직전에는 불단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착각했을 만큼 생생하게 떠올랐지만 환청 같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여유는 없었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1시를 알렸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오코도 데려갈까 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그 시계바늘에 떠밀리듯이 나오코를 노인네 곁에 남겨둔 채 가요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몇 시간 뒤 밤이 시작될 즈음에는 사건 현장이라고 불리게 된 그 집을 2. 처형 사토코 씨에게서 내 휴대전화로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오후 2시 41분의 일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다케이코 씨, 나오코가 없어졌어. 치과에 가면서 시아버지한테 잠깐 봐달라고 했는데 라는 사토코 씨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반사적으로 커피숍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봤고 우연히도 그것이 내겐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2시 41분. 그건 내겐 잊지 못할 추억과 깊은 관계가 있는 기념해야 할 시각입니다. 날짜는 관계없습니다. 6년 전 그날부터 난 그 시각이 다가오면 심장 속에 묻어둔 시계가 초읽기를 시작하고 마침내 초침이 그 시각을 통과하는 순간 어떤 일을 하고 있었건 모든 동작을 멈추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오로지 그 1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난 그것을 신경증 비슷한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날부터 한참 동안은 매일같이 그런 발작이 일어났지만 아무리 슬픈 추억도 아픔은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더군요. 심장에 파묻은 시계도 점점 녹이 슬어 6년이 지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작이 일어납니다. 6년 전부터 부정맥을 앓기 시작했는데 그 시각을 알리는 심장의 초침도 병이 들어 움직임이 둔해지고 흐트러진 모양이죠.
6년 전에 그것이 어떤 추억이었는지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우연히도 그것이 똑같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난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고 그래서 그 뒤에 들려온 처형의 전화 목소리를 어둠 속에서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참 전부터 치매기가 있어. 나오코 어딨냐고 물어봐도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시고 나하고 가요하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없어. 문화센터에도 전화했어. 근데 유키코가 전화를 안 받아. 혹시 유키코가 문화센터에서 좀 일찍 와서 데려간 건지. 그래.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건 없는데 집에 전화해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다케이코 씨 회사에 전화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봤어. 평소에는 지나칠 만큼 침착하던 사토코 씨의 목소리가 초조와 불안으로 크게 동요한 것처럼 들린 건 내 가슴 속의 초침이 녹슬어 망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스로 질끈 감았던 눈을 뜨고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곧장 일어서지 못하고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햇볕이 내리쬐는 창문 유리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시 41분. 그 우연히 비싼 값을 치르리라는 것, 내 인생에 뭔가 어처구니 없는 착오가 생기리라는 것, 녹슨 가슴 속의 초침이 칼날이 되어 내 인생에 둘러쳐진 무수한 선을 뜻밖의 예리함으로 단번에 잘라내리라는 것. 분명 그런 예감이 있었는데도 난 벌써 그 예감에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찌부러진 것처럼 커피숍 한 구석에서 작게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처형 사토코 씨의 집에 도착한 것은 이미 4시 가까운 시각이었을 겁니다. 현관 유리문이 열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현관 마루턱에 앉아있던 사토코 씨와 가요가 나란히 일어나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고개를 젓는 그 모습이 목을 기울이는 정도하며 얼굴 표정하며 너무도 꼭 닮아서 이 두 사람은 틀림없는 모녀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오코를 데리고 몇 번 나갔던 근처 유원지며 그 밖에 딱 한 번 갔던 곳까지 모두 다 찾아봤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 이웃집과 상점가에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아이를 본 사람이 없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는 사토코 씨에게 난 잠시만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혹시 유키코가 와서 나오코를 데려갔다면 경찰에 괜한 수고를 끼치게 될 테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개입했을 경우 유키코의 행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게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 유키코는 어디 있느냐고 물을 것이고 그때 사실대로 내 아내는 문화센터에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난 대학생과 어딘가에 호텔에 가 있다란 말을 대체 어떤 얼굴로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토코 씨도 나의 그런 속마음을 짐작했는지 그럼 해 저물 때까지 좀 기다리자고 해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있던 나오코의 신발이 없어졌고 혼자 밖에 나갈 아이는 아니니까 역시 유키코가 데려갔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맞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내 생각이랍시고 사토코 씨에게 말했지만 그렇다고 그저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도 없어서 공연한 짓이란 걸 알면서도 이웃집을 돌며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집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부재중 전화에 건조한 안내 멘트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미 사토코 씨가 집에 오는 대로 이쪽에 전화 좀 해줘 라고 녹음을 해뒀다지만 나도 내 목소리로 몇 번이나 부재중 전화에 말을 남겼습니다.
가요의 할아버지는 그동안 내내 마루에 앉아 정원을 내다봤습니다. 자세가 반듯한 분이라서 그때도 우리에게 꼿꼿한 등을 내보였지만 무심히 앉아 있어도 경직된 듯 움직임이라고는 없는 그 등에서는 인간다움이란 어디에도 없고 석상처럼 불길함과 허망함만 느껴졌습니다. 정원을 보고 있었지만 그곳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반쯤 넋이 나간 뒷모습이었습니다. 사토코 씨는 그래도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는 일이 있다면서 몇 분 간격으로 아버님, 나오코 어디 갔는지 모르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 목소리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지 계속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대답을 해도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냐? 라든가 네 어머니는 어디 갔어? 아까까지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쪽에서 먼저 한 말이라고는 사과 좀 먹자라는 것뿐입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사토코 씨가 그날 오후에 가요와 치과에서 돌아온 것은 2시 10분경입니다.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나오코가 없어진 걸 알지 못했던 것은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사과를 먹고 그 쓰레기를 온통 어질러 놓는 바람에 거기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전날 신슈에 사는 친척이 보낸 택배 상자를 마음대로 열고 그 사과를 껍질째 우적우적 먹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40개 남짓한 사과를 반절 넘게 먹고는 그 찌꺼기를 죄다 주방에 어질러 놓은 것입니다. 뼈대도 이도 튼튼한 분이라서 그 나이에도 아직 자세가 꿋꿋하고 틀니를 쓰지 않는 게 자랑거리였지만 잇몸에서 피가 나도록 필사적으로 사과를 먹고 있어서 그걸 말리느라 한참이나 정신이 없었노라고 사토코 씨는 미안하단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참 할아버지를 달래고 있는 참에 가요가 엄마! 나오코 어디 갔어? 신발이 없는데? 라고 하는 바람에 사토코 씨는 그제야 깜짝 놀라 할아버지도 사과 찌꺼기도 그대로 두고 나오코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사토코 씨의 말을 듣고 주방에 들어섰을 때 아직도 바닥에는 사과 찌꺼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설익었다고 할까? 아직 단단해 보이는 푸른 사과였습니다. 사토코 씨는 치과에 나오코를 함께 데려가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고 몹시 후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얼굴까지 헬쑥해져서 나오코를 찾는 것 말고는 다른 건 돌아볼 겨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질러진 사과 찌꺼기가 30개 가까이나 되었을까요? 굶주린 짐승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과육은 죄다 파먹고 심지만 가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아직 어린 뼈가 여기저기 버려진 것만 같아서 난 그걸 하나하나 손으로 줍는 사이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옆에서 함께 줍던 사토코 씨도 그 사과 심지에서 뭔가 불길한 사건을 예감했는지 한 차례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돌리더군요. 사건, 정말로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그 얼마 뒤였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정원에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무성한 나무 잎사귀며 잡초에서 색깔이 사라져가고 사토코 씨가 더 이상 애가 타서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경찰에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전화해서 아내가 돌아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사토코 씨도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할아버지에게 나오코에 대해 물었습니다. 체념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돌덩이 같은 그 등에서는 아무 대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 문득 노인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여자애를 찾는 거라면 아까 젊은 남자가 저기 종려나무 밑에 파묻고 갔어. 돌덩이 같은 등이 내뱉은 그 말은 환청처럼 실감이 나지 않고 침묵보다 더 허허로웠습니다. 종려나무 같은 건 없어요. 저건 능소화잖아요. 정원 한쪽에 서 있는 나무에 지그시 시선을 던지는 시아버지의 옆얼굴을 사토코 씨는 섬뜩한 듯이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우쳐 물었습니다. 근데 젊은 남자라니 그게 누구예요? 할아버지는 크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누군지 몰라. 처음 본 녀석이야. 그 목소리가 뚜렷했기 때문에 처형은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떤 남자인지 기억나세요? 하지만 곧바로 낙담하는 얼굴로 나를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쩌면 나인지도 몰라. 잘 모르겠어. 난 젊은 시절의 날 모르겠어. 그런 섬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젊은 시절에 내가 그 섬에 갔었다고 누가 자꾸 말을 한다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의미불명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전쟁 때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가셨었대. 요즘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는 모양이야. 처형은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다가 내가 능소화 나무 뿌리 근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걸 알고 할아버지 말은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게 좋다는 듯이 좀 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 집에 갔었지만 정원 한 구석이랄까 대문 근처에 서 있는 그 나무를 의식한 적이 없었던 것은 바깥길에서 정원이 보이지 않게 문에서 현관 쪽으로 사람 키 정도의 대나무 울타리를 둘러쳐서 대문과 현관 사이를 드나들 땐 정확히 사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 그 집이나 집안 사람에겐 관심이 있어도 정원이나 나무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겠죠. 집안에선 나무들이 잘 보이는데도 제대로 눈길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능소화란 이름도 물론 알지 못했고 할아버지가 입에 올린 종려나무라는 게 어떤 나무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남태평양의 섬이란 말을 듣고 정원에 있는 그 나무의 무성한 잎사귀 위에서 덩굴처럼 늘어진 꽃이 어딘가 열대의 꽃을 연상하게 하는 데가 있어서 난 할아버지의 말에 묘한 공감을 품었습니다. 그 정원엔 저녁나절의 어스름한 빛이라기보다 오후의 햇볕에 달아오른 검게 그을린 듯한 공기가 무겁게 드리워졌지만 그 속에서 원색에 가까운 오렌지색 꽃은 덩굴 줄기마다 때로 엉겨서 번잡스러울 만큼 농밀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 주위엔 분명 밀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혹시 정말인 거 아닐까요? 저 나무 뒤쪽에 어린아이를 묻을 정도의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가요가 대문 옆 대나무 울타리에 세워놓은 삽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아까 치과에 갈 때는 저기에 삽이 없었어. 가요는 나오코와 숨바꼭질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치과에 가기 전에 숨을 만한 곳이 없나 하고 정원을 구석구석 살펴봤다고 합니다. 나오코와는 달리 가요는 활달한 데다 어린애답지 않게 눈썰미가 좋아서 그때도
목소리에 약간 의기양양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사토코 씨는 뭔가를 감지했던 모양이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사토코 씨는 정원에 작은 연못을 만들 생각으로 그 전주 일요일에 류스케 씨에게 구덩이를 파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삽으로 삽이 놓인 위치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가요가 말해줄 때까지 사토코 씨는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능소화 나무는 또 한 그루 뭔가 가느다란 나무와 엉켜 있는 데다 집안에서 보면 앞쪽에 잡초가 수북하게 자라 뿌리 근처는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던 사토코 씨는 거기에 구덩이를 팠던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던 모양입니다. 내가 정원으로 내려서려는 것을 밀치듯이 사토코 씨가 먼저 예, 가요! 대문 전등불 좀 켜봐! 라고 부르짖으며 나무 곁으로 뛰어갔습니다. 곧바로 대문 전등이 켜졌고 그 불빛에 파르르 떨듯이 주위의 어스름한 저녁빛은 검게 그늘이 지고 꽃만 눅진하게 번들거리는 것을 보니 마치 무더위 때문에 진땀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토코 씨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눈빛으로 나무 뿌리 쪽을 보며 한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던 나도 말라버린 잡초가 섞인 흙 속에서 삐죽 튀어나온 허연 것이 어린 아이의 움켜쥔 작은 손이라는 것을 금세 알았는데도 의식이 뒤틀린 것처럼 멍하니 선 채로 할아버지가 먹고 내던진 사과 심지 하나가 이런 곳에도 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키코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경찰과 그 관계자들이 집안을 들락거리고 평온하던 집이 문자 그대로 사건 현장이 되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나는 마루에서 사토코 씨와 함께 형사의 질문에 답하던 때였는데 전화를 받은 사토코 씨가 나를 흘끔 쳐다봤기 때문에 곧바로 달려가 그 손에서 수화기를 뺏어 들었습니다. 어머, 당신이 나오코 데리러 갔어? 아, 잘 됐네. 내가 2-3시간쯤 더 늦어질 것 같아. 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 유키코가 뻔뻔하게도 그런 변명을 느물느물 늘어놓아서 난 그 말을 가로막고 당신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어디든 무슨 상관이래? 말투는 또 왜 그래? 상관이 있어서 묻는 거야. 보통 때 같으면 당신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건 상관없지만 지금은 형사가 나한테 묻고 있어. 딸이 살해되었는데 엄마란 사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형사? 그제야 조금 진지해진 목소리로 되묻는 아내에게 난 짧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아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평소에 그 웃음, 귀에 거슬리게 새새거리는 웃음. 내 말을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웃었겠죠.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생각났는지 그 웃음소리를 애매한 부분에서 뚝 끊더니 아무튼 지금 바로 갈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사건 현장이 된 처형집에서 지하철로 기껏 20분쯤 걸리는 곳에 있었는데도 실제로 도착한 건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땐 이미 나오코의 사체는 부검을 위해 실려나가고 집안도 다시 조용해진 다음이라서 아내는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둘러보고 웃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역시 농담이었구나 라는 듯이. 나와 처형이 사정을 얘기해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나오코가 저 나무 밑에 묻혀 있었다는 말을 듣고는 메마른 시선을 정원의 나무 쪽으로 흘끔 던지더니 중얼거리듯이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저 꽃, 난 원래부터 싫었어. 너무 화려해서 후덥지근하게 보이잖아. 형사가 난처한 듯한 눈빛을 보이더니 그 시선을 소파에 앉은 할아버지에게로 던졌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까지 그 유일한 증인이 어떤 질문에도 의미불명의 말밖에 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었는데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유키코의 반응 역시 그와 비슷한 데가 있었으니까요. 제 입으로 화려한 건 싫다고 했지만 그때 유키코는 능소화보다 더 진한 화장에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원색 꽃무늬 셔츠와 하체의 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꼭 끼는 바지, 거기에 군데군데 탈색한 머리며 오렌지색 립스틱이 어디 관광지에라도 놀러 나온 사람 같아서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집과는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요, 어울리지 않은 것은 옷차림이나 화장 때문이 아닙니다. 유키코는 천성적으로 온몸에 원색 같은 화려함이 있습니다. 수수한 옷의 맨얼굴일 때도 땀이며 피부 호흡이라고 하던가요? 몸에서 토해내는 숨 같은 것에 원색이 배어나서 집에 있을 때도 아이를 돌봐줄 때도 항상 뭔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상을 풍기는 것입니다. 하긴 나와 처형도 아직 사건이 실감이 나지 않아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 뛰어든 것처럼 그 자리가 어색했으니까 딱히 유키코만 나무랄 순 없습니다. 특히 나는 갑작스럽게 내게 주어진 피해자의 아빠 역할을 어떻게 실감나게 연기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촬영이 착착 진행되는 것을 혼자 뒤처진 채 멍하니 지켜보는 서툰 연기자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키코가 갑자기 화를 내며 내가 분명히 나오코는 치과에 데려가도 괜찮다고 했지? 난 엄마니까 나오코를 잘 알아. 근데 왜 데려가지 않았어?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라고 말했을 때도 정말 저 좋을 대로 떠드는 여자란 생각에 불끈 화가 나는데도 내가 오히려 드라마 각본을 잘못 연기한 것만 같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토코 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미안해, 내가 깜빡이라고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토코 씨에겐 나오코를 치과에 데려가지 않은 것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코의 사체가 발견된 순간부터 처형이 어떤 의심을 품었는지는 그때 현장에 있던 형사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형사님들도 사토코 씨에게서 할아버지가 아이를 죽인 건 젊은 남자야. 그 젊은 남자는 나인지도 몰라 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똑같은 의심을 품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할아버지는 70 노인네답지 않게 완력이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정원의 그 나무 뿌리 근처를 이유 없이 파헤치기도 하고 평소에 온화한 모습에서는 상상도 못할 잔혹한 행위로 내달리는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든 고양이를 야구 방망이로 때리려고 한다거나 가요와 함께 놀다가 갑작스럽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가요의 목을 조르려고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형사님도 집 한쪽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노인을 의심의 눈길로 훔쳐봤습니다. 아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죠. 유키코가 모든 책임을 언니에게 떠넘기는 듯한 말을 하는데도 조용히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나나 처형 대신 저 여자를 이 집에서 쫓아내 라고 외친 것이 할아버지였으니까요. 갑작스런 고함에 모두 당황한 참에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거실에 앉아있던 유키코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에 두 손으로 유키코의 목을 움켜쥐었고 나와 처형이 달려가 필사적으로 말리려 했지만 노인답지 않은 강한 힘에 떠밀려 형사까지 거들어서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며 뭔지 모를 고함과 함께 유키코에게 덤벼드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형사님들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흉포함이 한 소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틀림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할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방바닥에 나동그라진 유키코가 목을 잡고 컥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노인네 옆에 남겨두고 나가다니. 언닌, 나오코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었던 거 아니야? 지금도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렇게 할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과 다름없는 말을 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토코 씨는 그런 시아버지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어쩌면 이유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는 흉포함을 알면서도 잠깐의 방심으로 그 손에 어린 조카 딸을 내맡긴 것을 크게 자책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유키코에게서 떼어놓자 짐승의 포효 같은 부르짖음을 쏟아냈고, 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점잖은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확인차 물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형사가 유키코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은 사토코 씨가 시아버지를 재우러 2층으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나오코를 언니네 집에 맡기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 갔다가 친구하고 놀았어요. 언니한테 맡겨두면 절대로 괜찮을 줄 알고. 놀았다면 어디서? 식사를 하고 그러고는 커피숍에서 얘기 좀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평소에 3시 반엔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전화 한 번 없었습니까? 그냥 근처에 전화가 없었어요. 제가 말했죠. 언니한테 맡겨두면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유키코는 태연히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형사님이 지금까지 있었던 장소와 만난 친구의 이름을 묻자 말을 어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것까지 대답해야 되죠? 우리 나오코가 죽은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항상 유키코는 상대를 공격합니다. 형사도 그걸 눈치챘는지 은근한 말로 집요하게 유키코를 추궁하셨죠. 그러자 더욱더 분노의 불이 댕겨졌는지 유키코는 결국 제 감정을 폭발시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것보다 나오코부터 만나게 해주세요. 그 앤 내 딸이에요. 내 딸이 죽었다는데 엄마라면 만날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할 시간에 딸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요. 하지만 그 눈물에 조금이라도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난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하긴 나도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죠. 나 역시 나오코는 잊어버린 채 그저 아내에 대한 증오에 휩싸여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제야 내가 해야 할 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히라타 나오키, T대학 문학부 3학년 대학생과 같이 있었습니다. 중얼거림 같은 나의 작은 목소리에 아내는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엄청난 증오가 한순간에 검은 돌로 굳어버린 듯한 그 눈빛도, 그리고 형사의 건조한 눈빛도 무시하고 그저 날 가엾어 하는 눈빛에 사토코 씨 쪽만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니까 아내한테 물어보시죠. 그 대학생이 아내의 불륜 상대니까요. 다음 날 사건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토코 씨와 가요가 떠나고 1시간 10여 분 사이에 그 집에 젊은 남자가 드나드는 것을 봤다는 2명의 목격자를 경찰이 찾아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맥주 상자를 근처 집에 배달하던 역앞 주류 판매점 점원으로 오후 1시 30분경에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현관 유리문을 살짝 열고 안을 기웃거리는 남자를 분명히 봤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로부터 30분 뒤인 2시경에 장을 보고 그 집 앞을 지나간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대문 앞을 막 지나가려는데 앞에서 유리문을 거칠게 닫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돌아봤더니 한 남자가 대문 밖으로 뛰쳐나와 길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자의 뒷모습만 봤고 게다가 주류 판매점 점원은 자동차로 집 앞을 통과하는 순간에 얼핏 본 것이라서 젊은 남자였다는 인상착의 뿐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쪽도 그 남자가 금세 모퉁이를 돌아갔기 때문에 뛰는 모습으로 젊은 남자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목격자 모두 남자가 흰색의 가벼운 여름 옷차림이었다고 말한 점이 일치하고 시각도 틀림없다고 해서 경찰에서는 이 증언을 바탕으로 그자의 신원과 행방을 쫓는 중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1시 반쯤에 그 집 현관에서 뛰어나오는 남자를 봤다라는 세 번째 목격자도 나타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에 형사에게서 그렇게 들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렌조 미키히코 장편소설 백광의 초반부 일부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3명의 화자가 등장하며 고백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과연 어떤 충격적인 놀라운 반전이 준비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앞으로 펼쳐질 강렬한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은 모모 출판사에서 출간한 렌조 미키히코 장편소설 백광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찾아서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읽어주는 은지린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